부적절한 해외 출장 등이 문제가 된 조동호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했습니다.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도 오늘 자진 사퇴하면서 장관 후보자 7명 가운데 2명이 낙마했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관련 사건을 수사하게 될 검찰 수사단이 오늘 수사단 인선을 마무리 짓고 내일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갑니다. 검찰 수사는 김 전 차관과 관련한 의혹을 넘어서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언급한 명단, 이른바 윤중천 리스트로까지 확대될 전망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대북 특사에 대해 동맹국인 미국과 먼저 조율해서 만나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라고 밝혔습니다. 북미 두 정상이 직접 담판 짓는 톱다운 방식 유지도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지난달 있었던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관 침입 사건과 관련해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이 사건이 엄중한 테러 행위라며 미국 연방수사국이 관여돼 있다는 설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온라인을 통해 청부살인을 의뢰하는 범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실제 소셜미디어 등에는 청부 폭행에 심지어 살인을 해준다는 광고까지 버젓이 올라가고 있는데 수사당국의 감시망이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JTBC 취재진이 청부업자라고 광고를 올린 사람을 직접 접촉해서 그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JTBC 뉴스룸 지금 시작합니다. 공기청정기가 도로 위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수소 전기차.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조동호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했습니다. 장관 후보를 지명한 뒤 되돌린 건 이번 정부 들어서 처음 있는 일입니다.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2기 내각 후보자 7명 가운데 2명이 지명된 지 23일 만에 낙마한 겁니다. 오늘 첫 소식 정종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했습니다. 윤도환 국민소통수석은 조동호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가 인도계 해적학술단체가 주최한 학회에 참석한 사실을 지명 철회 이유로 설명했습니다. 해외 부실 학회 참석 사실이 사전에 확인됐다면 후보 대상에서 제외됐을 겁니다. 조 후보자는 이미 청문회 과정에서도 외유성 출장 의혹, 아들의 황제 유학 지원, 그리고 다주택 보유 등이 드러나 여야의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고 청문회에서 제기된 부동산 관련 문제 등을 무겁게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최 후보자는 기자회견 30분 전 기자단에 보도 자료를 보내 사퇴를 알렸습니다. 최 후보자는 지명 당시부터 다주택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집값 잡기에 나선 문재인 정부의 국토부 수장으론 부적절하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윤 수석은 후보자 2명 낙마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는 데 미흡했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후보자의 결격 사유로 대통령이 장관 임명을 철회한 건 역대 정부에서도 거의 없던 일입니다. 청와대가 조기 진화에 나서고 있지만 만만치 않은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JTBC 정종문입니다. 장관 후보자 7명 가운데 2명이 각각 자진 사퇴와 지명 철회로 낙마하면서 인사검증에 대한 책임론이 다시 제기됐습니다.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부동산 투기 논란까지 맞물리면서 야당은 조국 민정수석의 퇴진을 요구했습니다. 조익신 기자입니다. 청와대는 국민 눈높이에 맞추지 못했다며 머리를 숙였지만 인사 검증의 문제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공적 기록과 세평을 중심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일정 부분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부실 검증 논란은 청문회 과정에서 여러 차례 드러났습니다. 여당 의원들조차 따끔한 지적을 쏟아냈습니다. 장관님들은 그냥 빚내서 쑥덕쑥덕 집 사고 또 그것이 가치는 오르고 그리고 그게 장관 후보자 임명을 앞두고 딸한테 그냥 증여하고 이런 것들이 납득되지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사유가 지금 맞지 않는다고 하는 부분 지적들이 있는데 그것이 그렇다면 그건 아주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거는 교수 자격도 없다는 지적은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특히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부동산 투기 논란까지 맞물리면서 청와대 인사라인 책임론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은 조국 민정수석의 퇴진을 요구했습니다.
정의당은 인사라인 교체까지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JTBC 조유신입니다. 예, 청와대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심수미 기자가 연결돼 있습니다. 자, 심 기자, 장관을 지명했다가 철회하는 건 예전 과거 정부에서 종종 있었던 일이지만 이번 정부에서는 처음 있는 일입니다. 자, 이런 결정을 하게 된 배경 뭐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네, 오늘 발표에서 나온 것처럼 국민 눈높이, 그러니까 여론이었습니다. 야당뿐 아니라 여당에서도 일부 후보는 기준 미달이다라는 입장을 기자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말하기도 했는데요. 조동호 후보자 그리고 자진 사퇴한 이 최종호 후보자 임명을 밀어붙일 경우 여론을 거스르는 것이라는 게 여권의 공통된 판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당초에는 이제 임명에는 문제가 없다 이런 입장 보이지 않았습니까? 어떻습니까? 이 주말에 기류 변화가 있었던 걸로 볼 수 있을까요? 네, 금요일 밤에 여당 지도부와 정무라인을 통해서 청와대 고위 관계자에게 2명은 곤란하다는 내용이 보고됐다고 합니다. 어제 오후 노영민 비서실장이 수석들을 긴급 소집해 회의를 열었고 이 자리에서 조동호, 최정호 두 후보자 낙마를 결론 내리고 대통령에게 건의를 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야당에서는 하지만 이 2명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청와대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까? 자유한국당은 지금 이 객관적으로 결격 사유가 드러난 후보자는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않고 청와대가 선제적으로 낙마시켰다. 그러니 야당도 더 이상 정치 공세성 철회 요구는 하지 말아야 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렇게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예, 자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건이 이제 맞물려서 이제 한꺼번에 터지지 않았습니까? 자, 이 부분도 혹시 청와대 오늘 결정에 영향을 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네, 김의겸 전 대변인의 재개발 지역 건물 매입은 본인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투기 의혹이 증폭되면서 비난을 샀습니다. 이 부동산 투기 의혹이나 외유성 해외 출장 의혹 등은 문재인 정부로선 특히나 뼈아픈 대목일 수밖에 없습니다. 일찌감치 정리하는 게 여론 악화를 막는다고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청와대의 고민이 좀 깊어질 수 있는 대목은 지금 앞서 리포트에서도 전해드렸지만 청와대 인사라인에 대해서 책임론이 커지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내놨습니까? 네, 청와대는 부실 검증은 아니다라는 입장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청문회 과정에서 나온 의혹이 대부분 인사 검증에서 걸러졌고 그럼에도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는데 이 결정적인 배척 사유, 그러니까 이른바 7대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자, 오늘 낙마한 인사들은 이제 조동호 후보자와 최정호 후보자입니다. 하지만 이제 한국당뿐만이 아니라 지금 정의당도 부실 검증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한국당이 또 특히나 이제 후보자 7명 가운데 가장 강하게 물러나라고 요구했던 인사는 박영선 후보자와 김현철 후보자 2명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박영선 후보자의 경우 황교안 한국당 대표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한 보복 성격이다. 또 김현철 후보자의 경우 철진한 색깔론이다라는 입장입니다. 그 밖에 결정적인 결격 사유는 없다는 겁니다.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10일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출국하기 전에 이 2명을 포함한 나머지 후보자 5명은 임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JTBC 심수희입니다. 예, 이렇게 2명의 장관 후보자가 물러났지만 정치권의 공방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표 이후 여당은 남은 후보자들의 청문 보고서를 채택해달라고 야당에 당부를 했지만 이 한국당 등 야당은 여전히 박영선 또 김현철 후보자 등의 지명도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서복현 기자입니다. 청와대는 다른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추가 조치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나머지 5명은 그대로 임명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겁니다. 여당도 남은 후보자들의 청문 보고서를 채택해 줄 것을 야당에 요청했습니다. 향후 인사청문 결과 보고서 채택과 민생개혁 법안 처리 등의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반면 한국당 등 야당은 다른 후보자들, 특히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와 김현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 철회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코드 장관 2명을 사실상 지키기 위한 비코드 희생 플레이 아닌가. 저희는 위선 영선과 막말 연철의 지명 철회를 요구합니다. 국회 청문 보고서 채택 시한은 내일까지지만 야당의 반대로 채택이 안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청와대는 열흘 안의 범위에서 보고서 재송부 기한을 정해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마저 지나면 보고서 없이도 장관을 임명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달 10일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 방문 전에 장관 임명을 마무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하지만 야당의 반대가 커 이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JTBC 서복현입니다. 예,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관련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그제 출범한 수사단이 이 주말 동안 준비 작업을 마무리 짓고 내일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갑니다. 한 가지 더 관심사로 떠오른 게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과거사 조사단에서 언급했다는 명단, 이른바 윤중천 리스트로까지 수사가 확대되느냐 하는 겁니다. 대검찰청의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자, 강현석 기자, 먼저 이제 김 전 차관과 직접 관련된 혐의 뇌물수수 부분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윤중천 씨의 진술이 있었다는 이야기도 있고 앞으로 아무래도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수사가 진행된다고 봐야지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법무부 과거사위원회가 법무부 과거사위원회가 뇌물 부분 수사를 권고하면서 2005년부터 2012년까지 건설업자 윤 씨가 김 전 차관에게 금품을 건넸다, 이런 진술이 있다, 이렇게 밝힌 바 있죠. 때문에 이번 수사는 윤 씨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하고 그리고 구체적인 직접 또는 정황 증거를 찾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윤 씨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확인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그 신빙성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네, 일단 계좌 추적된 돈의 흐름을 쫓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여기에 김 전 차관이 현재 자신의 모든 의혹을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때문에 윤 씨가 돈을 건넸다는 시기인 2005년부터 2012년까지 돈이 건네진 구체적인 장소 그리고 시점을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윤 씨뿐 아니라 윤 씨 측근들의 진술 그리고 윤 씨와 함께 어울렸거나 또 돈을 받았다는 사람들에 대한 조사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돈을 받았다고 한 사람들, 그러니까 김학의 전 차관 말고도 윤 씨가 이제 앞서 과거사 조사단에서 언급했다는 인물들이 여럿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와 관련해서도 조사가 이번에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네, 이번 뇌물 부분 수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윤 씨 진술 때문입니다. 하지만 윤 씨 진술 외에 다른 직접 증거가 없다면 윤 씨와 함께 어울렸던 다른 사람들을 조사할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이 청와대의 경찰 수사 방해 의혹은 이 수사 권고를 했던 것과는 또 별개로 과거사 조사단에서 지금 조사를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저희 JTBC에서 취재된 내용이 있다고 하죠. 네,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2013년 경찰 수사 당시 수사 지휘 라인에 있던 김학배 당시 경찰청 수사국장을 조사단이 조만간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앞서 조사를 받았던 이세민 당시 경찰청 수사기획관은 김 전 국장이 2013년 3월 초 청와대에 불려 들어갔고 그 뒤 수사에 대해서 굉장히 곤혹스러워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죠. 수사 라인이 실제로 교체가 됐고 수사 방해 정황이 있기 때문에 조사단은 김 전 국장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JTBC 강현석입니다. 예, 이 사건을 지금 함께 계속 취재해 오고 있는 저희 기자들 중에 한 명이 제 옆에 있는 한민용 앵커입니다. 한민용 앵커와 함께 앞으로 수사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이 될 수 있을지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한민용 앵커, 일단 김 전 차관, 지난주에 갑자기 출국을 시도하면서 이제 수사단이 발족이 되고 좀 급물살을 타면서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지난주 금요일이죠. 김 전 차관이 갑자기 심야에 출국을 시도하면서 급물살을 타면서 되레 일주일 만에 대규모 수사단이 출범을 한 겁니다. 예. 자, 이제 본격적으로 그럼 내일부터 이제 진행될 수사의 핵심 쟁점들을 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김 전 차관의 혐의, 그 시작은 뇌물 혐의입니다. 네. 자, 이게 그러니까 사건이 가장 가까워도 7년 전이고 앞서 강현석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또 멀게는 14년 전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수천만 원을 받았다. 이게 윤 씨 진술을 토대로 한 진상조사단의 조사 내용입니다. 예, 그렇다면은 2005년부터 2012년 좀 너무 오래된 일이라 혹시 공소시효가 지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좀 나오는 것 같고요. 네, 일단 좀 설명을 드리면 과거 사위가 돈을 받았다는 범위를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정리를 한 게 법률 용어로 포괄일죄를 설명한 겁니다. 좀 어려운데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뇌물은 3천만 원 이상 받으면 공소시효가 10년입니다.
수년 동안 돈을 받는다면 마지막에 받은 돈까지 다 합쳐서 뇌물 액수를 계산하게 되는데요. 공소시효는 마지막에 돈을 받은 시점에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 발표대로라면 2012년이 마지막에 돈을 받은 시점이기 때문에 공소시효는 문제 없이 수사를 할 수 있다는 건데요. 때문에 수사단은 실제로 2012년에 금품이 오갔는지를 먼저 확인하게 될 걸로 보입니다. 2012년에 금품이 전달됐는지 이 부분을 밝혀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군요. 네. 자, 이 또 다른 한 부분 또 지켜볼 게 바로 이제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 등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민정 라인에 대한 직권 남용 의혹 이 부분도 지금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2013년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이죠. 곽상도 의원 그리고 민정비서관이었던 이중희 변호사가 지금 수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사건을 내사하고 있던 경찰을 질책하고 경찰의 수사 지휘 라인을 부당하게 인사 조치했다는 의혹입니다. 사건을 내사하던 경찰을 질책했다. 그런데 이제 곽 의원은 경찰이 내사 중이 아니라고 허위 보고를 했기 때문에 문책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저희도 몇 차례 보도를 해드렸지만 당시 경찰 관계자들은 청와대에 내사 사실을 미리 알렸다 이렇게 여러 명이 같은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실 게임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확인도 당연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김 전 차관의 성범죄 의혹. 어떻게 보면 이걸로 이번 사태가 시작이 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번 수사 권고에서는 빠졌습니다. 그런데 권고가 있어야지만 수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사건의 출발점이기도 한 만큼 수사단에서는 이 부분도 들여다볼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법조팀에서 김학의 전 차관 의혹과 관련된 취재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한민용 앵커, 한민용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 장자연 씨의 동료 배우로 사건과 관련해 최근 공개 증언에 나서고 있는 윤지호 씨가 신변의 위협을 느껴서 경찰에 3차례 도움을 요청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9시간 넘게 연락조차 안 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담당 경찰관이 제때 확인하지 못했다고 사과했습니다. 이상엽 기자입니다. 배우 윤지호 씨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쓴 글입니다. 며칠 전부터 화장실에서 기계음이 들리고 출입문 잠금 장치도 갑자기 잠기지 않았다며 불안을 호소했습니다. 문을 고치다 오일 형태의 액체가 흘러내린 흔적을 봤고 이상한 가스 냄새도 맡았다고 밝혔습니다. 의심스럽고 불안한 마음에 윤 씨는 비상호출 장치를 눌렀습니다. 신변 보호를 위해 경찰이 지급한 겁니다. 윤 씨는 어제 새벽 5시 55분부터 3차례 버튼을 눌렀는데 응답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신고 후 9시간 47분이 지났지만 아무런 연락도 오지 않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고 장자연 씨의 동료 배우인 윤 씨는 사건 증언 과정에서 신변의 위협을 호소해왔습니다. 윤 씨 청원글엔 20만 명 넘게 동참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납득할 만한 해명을 촉구했습니다. 경찰은 당시 담당 경찰관에게 알림 문자가 전송됐지만 제때 확인하지 못했다고 사과했습니다. 또 윤 씨에게 새 호출 장치를 건네고 다른 숙소에서 지낼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시민들 사이에선 실제 상황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도 신고 후 출동 자체가 없었다는 건 큰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JTBC 이상엽입니다. 최근 있었던 청담동 주식 부자로 알려진 이희진 씨 부모 피살 사건이 더 충격적이었던 건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청부 살인이 그것도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저희 취재진이 직접 확인을 해보니까 실제 소셜미디어에서 무엇이든 대신 처리해준다는 자신이 청부업자라고 광고하는 사람들을 너무 쉽게 접촉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단순 사기범일 수도 있죠. 하지만 사람의 생명을 놓고 이런 광고들이 온라인에 버젓이 있는 것도 문제고 정말 청부업자가 맞다면 그건 더 큰 문제입니다. 먼저 김태형 기자입니다. 계획적인 청부 살인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인터넷 구인 광고를 게시하여 연락원 3명을 고용하여 목졸라 살해하고 한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청부업자들의 광고 글입니다. 해외에서 만든 계정인데 전화번호 대신 텔레그램 메신저 아이디가 적혀 있습니다. 광고에 적힌 방법을 통해 이들과 접촉을 시도해봤습니다. 청부 대상의 직업, 나이 등 조건에 따라 노래 비용이 달라진다고 설명합니다. 폭행 수준도 다르지만 어떤 사람에 따라 또 달라요. 그 사람의 직업이 공무원 쪽이나 이런 쪽이면 또 약간 좀 더 올라갈 수 있고요.
단속이 어려운 불법 체류자 등을 고용해 이를 처리하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웬만하면 깔끔하고 티 안 나니까 특히 걔네들은 불확실한 일이라서 어차피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얼마 전에 이진 부모도 사례 다 했잖아요. 주유사는 안 되잖아요. 거래는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이뤄지고 금액을 높일수록 더 끔찍한 범죄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부모살이 아마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오고요. 청문 폭행은 뭐 수도 없이 오고요. 그래서 그리고 다 되죠. 근데 살인 같은 경우는 8천에서 1억. 전문가들은 이런 식으로 청부업자를 찾는 이들이 실제 있는 만큼 이런 광고가 사실일 가능성도 높다고 말합니다. 청부 살인이든 대신 범죄를 저질러주겠다라는 글과 관련해서 이거는 모두 허위라고 할 수는 없고 그에 대한 수요가 있으니까 청부 범죄에 현혹되어 의뢰를 해서는 안 됩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이렇게 누군가를 처리해준다는 광고가 온라인에서 버젓이 돌아다니지만 이걸 잡아냈고 걸러내는 관계당국의 모니터링은 사실상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쉽게 접촉할 수 있다고 해서 무턱대고 연락을 했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범죄에 휘말릴 수 있겠죠. 이어서 이주찬 기자입니다. 과거 심부름센터 등을 통해 불법적으로 이루어졌던 청부범죄는 어느 순간인가 온라인으로 장소를 옮겼습니다. 지금도 누군가를 대신 처리해달라는 의뢰는 여전하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전화 상담이라기보다 SNS나 그렇게 좀 상담 청구 가능합니까 이렇게 와요. 그거는 형사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니까 시고하고 있다고 딱딱 얘기하지. 청부살인이나 폭행 등 누군가에게 대신 범죄를 시키는 것은 훨씬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2014년 김영식 전 서울시의원은 조선족 팽모 씨에게 채무관계에 있는 재력가를 살해하도록 사주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팽 씨는 25년형을 선고받고 김 전 의원은 무기징역에 처해졌습니다. 형법 제34조 2항에는 타인을 교사해 죄를 범하게 한 자는 훨씬 무겁게 처벌하도록 돼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 기준도 이에 따라 청부, 살인 등의 경우 특별 가중 처벌하고 있습니다. 청부범죄가 일상에서 쉽게 노출돼 있는데도 경찰에선 청부범죄에 대한 통계 등 실태 파악조차 안 되고 있습니다. 또 음란물과 달리 특별한 규정이 없어 청부범죄에 대한 홍보글이나 인터넷 사이트는 모니터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실제 청부범죄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만큼 이를 사전에 막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JTBC 이주찬입니다. 사흘 전 경남 창원에서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뺑소니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잡고 보니 이 운전자는 면허를 딴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 이렇게 경찰에 적발된 것도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윤두열 기자입니다. 빠르게 달리던 차량이 무언가와 크게 부딪힙니다. 운전자가 차에서 내리더니 현장을 잠시 살펴보곤 자리를 뜹니다. 사고 차량 앞부분은 심하게 찌그러졌습니다. 사고 현장엔 아직도 사고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사고 차량은 횡단보도에서 2명을 친 뒤 원래 이곳에 있던 가로등을 들이받고서야 멈췄습니다. 한 명은 그 자리에서 숨지고 한 명은 크게 다쳤습니다. 파란불, 보행 신호의 길을 건너다 변을 당했습니다. 달아난 운전자는 서울 등 전국을 돌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친구가 빌린 차량을 몰다 사고를 냈습니다. 운전면허는 아예 없었습니다. 이번을 포함해서 총 4번을 무면허 운전하다 적발이 됐습니다. 교통법규를 위반했다든지. 경찰은 사고 당시 운전자가 술을 마셨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친구 4명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여부에 따라 방조죄 처벌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김현정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미국 워싱턴 DC에 도착했습니다. 출국 때와 마찬가지로 북한과 미국 두 정상이 직접 담판을 지는 톱다운 방식이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대북 특사를 보내는 것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조택수 기자입니다. 미국에 도착한 김현정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북핵 문제는 결국 정상 간 대화로 풀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른바 톱다운 방식입니다. 톱다운 방식으로 이거 우리가 계속 대화 궤도 내에서 이 북미 또 한국도 포함해서 대화가 유지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북한이 영변 핵시설 폐기 대가로 요구하는 제재 해제 문제도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서 논의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음 달 한미 정상회담 전 대북 특사 파견에 대한 입장도 밝혔습니다. 우리 동맹국인 미국과도 먼저 조율해서 만나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라고 봅니다. 비핵화 정의에 대해서는 목적이 같아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비핵화,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목적 달성하는 것과 그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걸 논의할 겁니다. 북한 김창선 국무위원회 부장의 러시아 방문과 관련해서는 확답이 오가진 않았지만 북러 정상회담 가능성은 있다고 답했습니다. 김 차장은 미국 국가안보회의 찰스 쿠퍼만 부보좌관과 현지 시간 내일 만나 한미 정상회담 의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JTBC 조택수입니다.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관에 괴한이 침입한 사건과 관련해 북한 외무성이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 사건이 터진 지 한 달여 만에 나온 건데 일단 미국 FBI와 반공화국 단체가 연루돼 있다는 의혹을 주시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하예빈 기자입니다. 북한 관영 매체 조선중앙통신은 오늘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관 침입 사건과 관련된 북한의 입장을 보도했습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이 이번 사건을 엄중한 테러 행위로 규정했다는 겁니다. 사건이 발생한 이후 한 달여 만에 내놓은 첫 공식 입장입니다. 앞서 지난달 22일 스페인에 있는 북한 대사관에 습격한 괴한들은 직원을 감금하고 컴퓨터 등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대변인은 국가 주권에 대한 엄중한 침해이고 난폭한 국제법 유린이라며 국제적으로 절대로 허용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사건에 미국과 반북단체가 연루되어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미 연방수사국과 반공화국 단체 나부랭이가 관여되어 있다는 설이 나돌고 있는 것에 대해 주시하고 있다면서 스페인 수사당국이 국제법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하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2017년 말레이시아에서 피살된 김정남의 아들 김한소를 보호하고 있다고 밝힌 반북단체 자유조선은 홈페이지에 자신들이 이번 사건을 주도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또 미 FBI의 요청에 따라 이들에게 막대한 가치가 있는 정보를 건넸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FBI 측은 공식 언급을 피했고 미 국무부 부대변인도 미 정부는 이 사건과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JTBC 하혜빈입니다. 1987년 12월 15일 대한항공 858기 폭파범 김현희가 입국하던 장면 기억하실 겁니다. 대통령 선거 하루 전날이었습니다. 전두환 정권이 김 씨를 대선에 이용하려 했다는 의혹이 컸는데 외교문서를 통해 이런 내용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대선 전에 국내로 데려오기 위해 치열한 외교전을 벌이는 등 안간힘을 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재원 기자입니다. 1987년 12월 15일 대한항공 858기 폭파 사건의 범인 김현희가 김포공항에 도착합니다. 이 장면은 당시 TV를 통해 생방송됐습니다. 전두환 정권은 바레인에 붙잡혀 있던 김현희를 대선 전에 데려오기 위해 치열한 외교전을 벌였습니다. 당시 바레인에 특사로 가 있던 박수길 차관보가 작성한 외교 전문입니다. 바레인 측에서 김현희 인도가 성급하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그러나 늦어도 15일까지 도착하기 위해서는 사흘 전까지 인도 통보를 받아야 한다고 썼습니다. 막판 바레인 측이 이송을 미루려 하자 바레인 내무장관을 압박하고 사우디 정부에 도움을 요청하는 방안도 검토했습니다. 대선에 북한 바람을 이용하려 했던 정황입니다. 88 올림픽과 관련해 새로운 사실들도 공개됐습니다. 사마란치 IOC 위원장은 1984년 방한 당시 북한이 올림픽 남북 분산 개최를 거부하겠지만 제안은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소련 등 사회주의 국가들이 대회에 참가할 명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중국이 선수단을 열차에 태워 서울로 보내려 했지만 북한 반대로 무산됐다는 내용의 외교 문서도 나왔습니다. JTBC 최재원입니다. 멕시코의 수도 멕시코시티 근처에 있는 화산이 최근 폭발하면서 크게 분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그마가 뿜어져 나올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당국은 경계 경보를 올려서 주민들에게 혹시 모를 대피를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백종훈 기자입니다.
미국 뉴욕 맨해튼에 새로운 랜드마크가 등장했습니다. 2,500개 계단이 얽히고 설킨 벌집 모양의 건물인데요. 원래는 오래된 철도역이었던 버려진 땅이었는데 지금은 사람들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심재우 뉴욕 특파원이 다녀왔습니다. 황금색 골격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마치 거대한 벌집 같습니다. 미국 뉴욕 맨해튼 서쪽 허드슨 야드 프로젝트 현장에 세워진 베스트리입니다. 높이 46m, 2,500여 개의 계단이 나선형으로 얽혀 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만들어져 뉴욕으로 옮겨진 154개의 전망대를 계단 구조물과 연결해 쌓아 올렸습니다. 지상에서 계단을 빙글빙글 돌아 올라가며 사방에서 맨해튼과 허드슨강 전경을 볼 수 있습니다. Stand in front, get their picture taken. So I mean, it's genius to have something like this just show up. 영국 출신의 디자이너이자 건축가인 토마스 헤더윅의 작품입니다. 민들레를 닮은 시아 성당, 몸을 말았다 펴는 롤링 브릿지 등도 눈길을 끕니다. Trying to see how we can make something that feels particular that doesn't exist anywhere else in the world. 베스를 방문하려면 예약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도 보름을 기다려야 관람할 수 있을 정도로 인기입니다. 철도 기지였던 뉴욕의 낙후 지역에 활기가 느껴집니다. 창의적인 건축물 하나가 도시 재생 프로젝트의 성공을 가르는 열쇠가 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JTBC 심조우입니다. 최근 공매 절차가 중단된 전두환 씨의 서울 연희동 집 공시 예정 가격이 40% 가까이 올랐습니다. 본체가 27억 5천만 원, 별채가 10억 3천만 원으로 올라서 보유세도 590만 원 정도 더 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전시 측은 추징금 1,030억 원을 아직 내지 않았고 국세 30억 9,900만 원과 지방세 9억 9,200만 원도 돈이 없다며 내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이 클럽 버닝썬 사건을 계기로 마약 집중 단속을 하는 가운데 그 원료인 양귀비와 대마를 몰래 키우는 것도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개화기와 수확기인 내일부터 7월 말까지 전국적으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엔 드론까지 투입해서 현장을 찍어 증거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미세먼지가 심각할 땐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는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되는 등 미세먼지로 현장 작업이 어려우면 공사를 멈출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럴 경우 중단한 기간만큼 계약을 연장하고 지연 보상금도 면제됩니다. 경남 남해군 동대만 지역과 사천시 광포만 지역에서 흰꼬리 수리와 검은머리 갈매기 등 멸종 조류, 위기조류 6종이 대거 발견됐습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인 흰꼬리 수리는 2마리, 2급인 검은머리 갈매기는 150마리나 포착됐습니다. 국립공원공단은 국내에서 겨울을 보내는 검은머리 갈매기의 10%가 이 지역에 몰려 있어서 남해와 사천 일대가 새로운 월동지로 떠오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 시간입니다. 이성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네, 대한항공에서 내린 땅콩. 예. 자, 이번에는 사무장이 아니라 땅콩이 비행기에서 내렸습니다. 예, 아마도 이제 며칠 전부터 이제 나왔던 이야기인데 대한항공 타면은 이제 비행기에서 무료로 주던 땅콩 서비스 중단한다는 소식 관련된 이야기 같군요. 그렇습니다. 대한항공 측에서 오늘 보도 자료를 냈는데 땅콩 알레르기 손님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앞으로 기내에서 땅콩 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일단 꿀땅콩이라고 알려져 있죠. 이거 다 예. 보셨을 텐데 이 땅콩은 지난 이게 그 해당 제품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25일부터 이미 서비스가 중단이 됐고 또 다른 제품이 있습니다. 그 흔히 마카다미아로 알려져 있는 그러니까 이른바 과거 그 땅콩 회항 사건의 핵심 관계자죠. 아무튼 이 마카다미아를 비롯해서 땅콩 성분들이 들어간 음식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수주 안에 전부 없애겠다고 발표를 한 겁니다. 예. 자, 사실 뭐 대한항공 타면은 이런 땅콩 먹을 수 있겠구나라고 이제 생각하게 될 정도로 이제 많이 대표적인 그런 뭐 제공품이 됐던 건데 갑자기 이렇게 중단을 결정하게 된 이유는 뭡니까? 일단 직접적인 계기는 최근에 대한항공이 땅콩 알레르기가 있는 미국 소년의 탑승을 거부해서 미국 안에서 상당히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랬죠. 결국 사과를 하면서 일단락이 됐는데 대한항공 측에서는 이참에
이참에 좀 중단을 하자라고 결정을 했다라는 겁니다. 예. 자, 관계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물어봤더니 안 그래도 전 세계적으로 항공사들이 지금 땅콩 성분의 음식 서비스를 없애는 추세다. 자, 땅콩 알레르기 승객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 지금 이렇게 다 없애는 땅콩 성분의 음식 서비스 없애는 추세라고는 했지만 과거 이제 이성대 기자도 이야기했듯이 땅콩 회항 이후에 이제 대한항공에서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이 또 많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왠지 또 땅콩과 이제 여러 가지 또 악연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가볼까요? 자, 바로 두 번째 키워드로 가겠습니다. 스탠드에 올라간 황교안. 예. 황교안 대표가 아무래도 제1야당 대표가 되다 보니까 또 그리고 지금 보궐선거 운동도 하고 있고 비하인드 뉴스에 자주 등장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어떤 내용입니까? 일단 먼저 영상을 좀 보시면서 영상부터 보시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장면이 바로 어제 경남 창원에서 열렸던 그 경남 FC 홈구장에서 열렸던 프로축구 경기입니다. 지금 예. 황교안 대표가 강기훈 후보와 기호 2번이 적힌 옷을 입고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데 바로 저 장면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예,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저 모습만으로 봐서는 선거를 앞두고 당대표와 후보가 뭐 일반적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은데 왜 그런 겁니까? 뭐 시청자분들이 이게 왜 논란이 됐는지 의아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뭐 선거법 위반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입니까? 일단 선거법 규정을 명확하게 위반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예. 다만 축구협회 또 그다음에 프로축구연맹은 경기장 내에서 일체의 정치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데 바로 그 조항에 걸려 있다라는 겁니다. 예. 자, 구체적으로 그 축구협회나 프로축구연맹이 요구하는 그 금지문을 가져와 봤는데 보시는 것처럼 경기장 안에서는 정당 이름이나 후보 이름, 기호 등을 적힌 의상을 입으면 안 된다. 그다음에 피켓이나 현수막도 들면 안 된다. 명함 같은 것도 배포하면 안 된다라고 써 있습니다. 예. 자, 만약에 이런 금지 사항을 어길 경우에 저 밑에 줄에 보시면 빨간 줄로요. 자, 10점 이상의 승점을 감점할 수 있고 또는 무관중 홈 경기를 하거나 또는 제3지역에서 홈 경기를 하거나 2천만 원 이상의 벌금을 낼 수 있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그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예, 홈 경기에서 관중 없이 하거나 제3지역에서 한다 그러면 사실 뭐 축구단 입장에서는 홈 경기에서 경기를 해야지 관중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걸 텐데 큰 타격이 있을 것 같고 제가 축구를 잘 알지 못해서 그러는데 혹시 승점 10점이 감점된다는 건 어느 정도 페널티인 겁니까? 일단 현재 경남FC의 순위표를 좀 보시면 자, 지금 현재 오늘 기준으로 경남FC 6위에 있습니다. 승점 예. 6점인데 자, 일반적으로 이기면 승점이 3점입니다. 이기면 한 번 이기면 3점이요? 그다음에 무승부는 1점입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승점 10점이라고 하면은 최소한 3번 이기고 한 번은 무승부를 해야 따는 점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준으로 지금 경남이 6점이기 때문에 여기서 10점을 빼면 마이너스 4점이 되는 거고 다른 팀들보다 최소한 4경기 이상의 그 격차가 벌어지는 거기 때문에 예. 상당한 좀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전문가한테 물어봤습니다. 과연 얼마나 심각한 얘기인지 상당히 치명적이라고 하는데 자, 전문가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올 시즌 K리그1은 많은 클럽들의 전력이 대체로 평준화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경남FC가 승점 10점의 감점을 받게 된다면 그것은 경남의 순위 경쟁에 있어서 그리고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출전권 도전에 있어서는 치명적인 타격이 되리라는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보자 그러면은 황교안 대표 일행이 이제 경기장에서 선거 운동을 벌인 게 선거 운동 그렇게 한 게 이제 축구협회 자체 규정을 위반을 한 건데 그 벌칙은 황 대표 측,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쪽이 아니라 오히려 경남FC가 받게 됐다. 그런 이야기인 거군요. 혹시 그렇다 그러면은 경남FC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을 텐데 미리 막거나 뭐 어떤 조치를 취하거나 그러지 않았다고 합니까? 그래서 경남FC 측에 확인을 해봤더니 규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출입을 만료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막무가내로 밀고 들어왔다는 건데 실제로 바른미래당의 손학규 대표도 제지를 당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예. 황 대표 측 일행들은 그 제지를 뚫고 들어왔다라는 건데 관계자와 통화를 해봤더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안전요원들에게 출입을 막으라고 지시를 했지만 자, 우르르 밀고 들어와서 막을 수가 없었다. 들어와서도 계속 규정 위반이라고 했는데도 유세를 진행했고 그래서 계속해서 나가라고 요구를 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에 대해서 지금 바른미래당 비록 제지는 당했지만 어쨌든 안 들어갔기 때문에 바른미래당이나 정의당 측에서는 지금 한국당의 태도에 대해서 뭐 비판을 하는 논평을 내놨습니다. 예, 그렇게 할 수 있겠군요. 자, 그럼 황 대표나 이제 자유한국당 후보 측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논란이 계속 커지니까
한국당 측에서는 원래 그 당내 유튜브 영상입니다. 예.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올려놨었는데 오후부터는 이 영상을 자체적으로 내렸습니다. 삭제를 했고 또 방송이 시작되기 전에 뉴스가 시작되기 전에 입장을 내놨는데 자, 이런 자체 규정이 있는지를 몰랐다라면서 한국당 후보 측에 불찰이라고 얘기하며 경남FC 측에 어떤 불이익이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얘기를 했습니다. 자, 황교안 대표 역시 선거운동 과정에 자신의 입장을 밝혔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예.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그러면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할 것이고 앞으로도 법을 잘 지키면서 지금과 같이 국민들에게 저희를 알리는 그런 노력. 네, 법조인 출신이라 법을 잘 지킨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참고로 경남FC 유독 정치인들과 좀 악연이 있었습니다. 그런가요? 참고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지난 2014년이었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가 당시 경남지사로 있을 때 경남FC가 성적이 안 좋아서 2부 리그로 강등이 될 때는 팀을 해체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서 상당히 축구계에서 반발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축구협회에서 이런 규정을 만들어 놓은 건 아무래도 스포츠가 이제 정치와는 별개로 진행이 되어야지 된다라는 취지로 한 걸 텐데 이제 내년에 또 총선도 있지 않습니까? 이참에 선거 후보들 이런 규정에 대해서 잘 알아둬야지 될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비하인드 뉴스 이성대 기자입니다. 전국 곳곳에서 봄꽃들이 꽃망울을 터뜨리자 꽃샘추위도 함께 찾아왔습니다. 찬바람이 강하게 불고 비와 눈이 오락가락하는 궂은 날씨가 주말 내내 이어졌는데요. 이런 날씨가 당분간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윤영탁 기자입니다. 4월이 코앞인데도 패딩 점퍼를 껴입고 나온 시민들이 눈에 띕니다. 가뜩이나 쌀쌀한데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기온이 더 떨어졌습니다. 서울의 체감 온도는 한낮에도 섭씨 2도 안팎에 머물렀습니다. 먹구름이 몰려와 비나 진눈깨비가 흩날리다가도 곧바로 햇살이 내리쬐기도 했습니다. 한반도 북서쪽에서 온 찬 고기압이 우리나라 상공에서 따뜻한 공기와 만나 주말 내내 대기 상태가 불안정했기 때문입니다. 내일도 구름이 많이 끼고 중부와 내륙 지역에선 비나 눈이 오락가락하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은 섭씨 1도, 광주 2도, 대구 1도 등으로 오늘보다도 더 내려가겠습니다. 낮 기온은 10도 안팎으로 오르겠지만 여전히 평년보다 3, 4도가량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꽃샘추위는 이렇게 계속 이어지다가 목요일부터 평년 수준으로 풀릴 전망입니다. 중국 북동부 지역에서 시작된 황사가 중부 지역으로 초미세먼지와 함께 넘어오면서 오늘 오전까지 미세먼지 수치가 높았습니다. 내일도 중부지방은 오전 중에 미세먼지 농도가 다소 오르겠지만 오후부터 나아질 걸로 보입니다. JTBC 윤영탁입니다. 예,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